Speech and Communication. 오늘은 제6장 자세의 중요성, 설득력을 높이는 제스처 실전 연습 보겠습니다. 제6장 자세의 중요성. 자세의 중요성. 걸음걸이와 자세는 스피치에서 오프닝과 같다. 스피치를 시작하기 전 걸어 나오는 모습만으로도 첫인상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구부정한 자세는 우울한 느낌을 줄 수 있고 열등감이나 소극적인 인상을 주기 쉽다. 이에 반해 바른 자세는 자신감과 좋은 인상을 풍긴다. 올바르고 당당한 자세로 걸어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인사를 하기 전 취하는 자세 역시 바르게 해야 한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너무 꼿꼿하게 있거나 몸이 굳어 있는 것도 바른 자세는 아니니 적당히 몸에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심리학자 메러비안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느슨한 자세를 취하는 반면 지위가 낮은 사람은 긴장된 자세를 보인다고 했다. 발표에 적용하면 무대 위의 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 여유를 익혀야 전문가다운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본 자세 연습. 양 발을 편하게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어깨와 팔에 힘을 뺀다. 최근에는 프리젠터의 개성과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한 손을 주머니에 넣는 등의 자세를 취하기도 하지만 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은 응용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기본에 충실한 연습 뒤에 개성을 살리도록 하자. 그렇지 않으면 자칫 건방져 보일 수 있으므로 청중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하는 자세가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린 스티브 잡스가 아니니까. 네, 설득력을 높이는 제스처. 제스처는 의미를 전달하거나 말의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 몸의 일부를 이용해 표현하는 것이다. 손짓과 발짓, 몸짓 등의 모든 움직임이 이에 해당한다. 김은성. 대화 시 말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며 강조나 주의력을 집중시킨다. 정보가 72시간 뒤에는 10%만 기억에 남지만 시각적 요소와 함께 각인될 때는 72시간 뒤에 무려 65%로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오길현 연구에서는 분위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동작을 취한 스피치는 제스처 없이 단순히 내용만 전달한 것보다 청중의 반응이 크게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얻어냈다. 제스처는 청중에게 자신감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신뢰감을 높이는 데도 큰 작용을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림 우월성 효과이다. 제스처는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이기 때문에 너무 인위적이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자신감이 없거나 극도로 긴장할 때에는 제스처 역시 이를 반영하기 때문에 연습할 때 자신의 몸을 스스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 비언어적 표현을 연구해온 UC 리버사이드 대학교 하워드 프리드먼 교수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외향적인 제스처를 사용하고 반대로 카리스마가 부족한 사람은 몸의 안쪽으로 제스처를 취하거나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네요. 내 손을 만지거나 바깥으로 제스처를 취하는 게 아니라 몸 안으로.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케네디 대통령처럼 외향적인 제스처를 주로 사용했다.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거나 팔을 바깥으로 뻗으면서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외향적인 손동작을 사용하면서부터 지지율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세계적인 명연설가인 오바마 대통령 역시 손동작과 손바닥이 늘 바깥쪽을 향해 있음을 기억하자. 손바닥이 늘 바깥쪽으로 향해 있다고요?
우리는 왜 손금이 드러날까봐 손바닥을 보여주는 걸 꺼려 하잖아요.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그러지 않나요? 손금. 손을 누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면 저도 손을 이렇게 움츠리게 되거든요. 손바닥을 보이면서 스피치를 하시네요. 오바마 대통령. 제스처와 의미. 손바닥을 보여주는 손동작. 손바닥을 보이는 것은 마음을 연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해 신뢰감과 호의적인 이미지를 만든다. 손바닥을 보여주는 오바마의 행동. 이렇게 하시는군요. 손가락을 사용하는 손동작. 핵심 내용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 손가락을 사용하면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단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손가락으로 청중을 지목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손을 가슴에 두는 제스처. 손을 가슴에 두고 말하는 것은 진심을 담는다는 메시지로 인식된다.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나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 반복적인 제스처. 설득에서 반복적인 제스처는 아주 효과적이다.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반복적인 제스처를 활용해보자. 긍정적인 제스처.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하시는군요.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고 싶다면 긍정적인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엄지손가락을 번쩍 드는 동작이 그것이다. 사진이나 TV, 미디어 등에서 자신이 노출될 때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팔이 여기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데. 손동작 트레이닝. 평소 말할 때 습관적으로 취하는 동작들이 있다. 말이 내용과는 상관없이 버릇처럼 나오는 손동작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다만 손동작을 연습하는 이유는 말이 내용과 어울리는 적절한 동작을 찾아서 활용하기 위해서다. 둥근 모양 만들기, 구슬, 작다, 적다, 간소화, 축구공, 크다, 많다, 대폭, 넓다, 손 옮기기, 멜론 크기로 양손을 벌린 다음 옮기는 동작을 취하거나 한쪽 손을 아래 중간 위 단계로 올리는 동작이다. 아래 중간 위 단계로 활용. 옮긴다. 단계별 이동한다. 차근차근. 손 굴리기.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두 손을 안에서 밖으로 감아주듯 말하면서 동작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때 너무 빨리 하지 않고 말의 속도와 어울리게 한다. 교체된다. 바꾸다. 바뀌다. 교환하다. 이럴 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기도하기. 손을 맞잡고 가슴에 대는 동작이다. 간절함, 바람, 조심스러운 부탁, 강조 등. 깍지 끼기. 깍지를 낀 채 손을 쭉 아래로 뻗었다가 위치를 서서히 옮기도록 한다.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손 처리가 어색할 때. 깍지 낀 채로 쭉 아래로 뻗다가 서서히 위로 올린다. 기분 좋게 대접하기. 한쪽 손을 배 위에 올리고 다른 한 손은 손바닥 전체를 사용해 상대를 가리킨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세요. 어떤 의견이 있으신가요? 제스처를 할 때는 팔 전체의 움직임을 잘 이용하고 크고 분명하게 해야 한다. 또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말과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면 제스처의 설득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손동작 팁. 기도하는 모양 혹은 노래하는 자세를 취한다. 골프공부터 큰 비치볼까지 잡는 자세를 취한다. 어색한 손에는 도구를 이용하자. 손이 떨릴 때는 감추어라. 잦은 손동작은 산만하다. 손끝에 힘을 실어 손끝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자. 실전 연습. 다음 활용문을 이용해 제스처를 연습해보자. 연습문.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가 미안하다고 느끼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가 아니라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실수가 5라면 사과는 그 2배인 10만큼 해야 합니다. 사과하는 사람이 패자가 아니라 사과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패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습문 2. 세계 3대 신문 중의 하나인 파이낸셜 타임즈는 2010년 최고의 CEO로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를 선정했습니다.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 전 세계 디지털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꾼 이 놀라운 상상력과 통찰력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스티브 잡스는 그 원천을 자신의 방에서 찾았습니다. 20대 때 2년 동안 인도에 머물면서 명상을 배웠던 그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매일 명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명상. 7장 강조 표현. 비언어적 요소로 강조법 익히기. 언어적 요소로 강조법 익히기. 강조 표현은 말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어조를 다르게 한다거나 감정이입 혹은 어휘의 이용으로 가능하다. 강조 표현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한 가지는 소리의 길이와 높이, 크기 등 음성적인 요소를 이용한 강조 표현이다. 다른 하나는 의문적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어휘 본래의 특징을 이용해 강조하는 방법이 있다. 부사어를 이용한다거나 어휘 반복이 그 예다. 말의 세기의 경우 보통 사람들은 음절마다 똑같은 세기로 발음하지 않는다. 대체로 시장, 대통령, 손님처럼 말의 첫 음절을 세게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합법, 사장, 기차 등에서는 둘째 음절을 강하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국립국어원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세기의 위치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태도에 의해 변형될 수 있다고 했다. 보통 상대에 대해서 친근감을 느끼고 감정에 대한 교류가 많은 경우는 강세가 말의 끝부분에 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사무적이거나 카리스마를 나타내야 하는 상황에서는 말의 앞부분으로 옮겨간다는 것이다. 스피치에서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거나 원하는 메시지에 힘을 주고 싶을 때 강세뿐 아니라 호흡과 말의 속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이용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2. 비언어적 요소로 강조법 익히기. 포즈 활용하기. 포즈는 휴지라고도 하며 소리내지 않고 잠깐 멈추어 있는 시간이다. 포즈, 휴지라고 하며 포즈를 적절히 사용해야 말을 하면 전달력 차원에서 안정감 있는 스피치를 할 수 있다. 또 의미상 한 번에 전달되어야 할 부분에 적당한 포즈를 주면 말이 부드러우며 자연스럽다. 강조와 의미 전환으로 이용할 때는 강조 단어 앞에서 쉼을 길게 준 후 말하면 그 단어가 강조된다. 저 5월 30일에 단문 연습. 저 5월 30일에 결혼해요.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면 매출은 30% 뛸 겁니다. 장문 연습. 밑줄 친 부분을 강조해보자.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으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내 기름값의 선행지표인 국제유가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만큼 당분간 국내 휘발유 가격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9원 오른 리터당 1,644.5원을 기록했습니다. 강약의 변화주의. 소리의 크기는 청자를 위한 배려이다. 소리의 크기가 청자를 위한 배려입니까? 그렇죠? 잘 안 들리면 크게 말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면접과 발표 등 다양한 스피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리의 크기가 작으면 듣는 사람이 답답해 할 뿐만 아니라 쉽게 지루함을 느끼게도 한다. 통상 큰 목소리는 열정적이고 확신에 찬 이미지를 주기도 하고 너무 과하면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에 비해 목소리가 작으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열등감이나 무기력한 느낌을 줄 수 있다. 반면에 부드럽고 다소곳한 이미지도 줄 수 있으므로 목소리의 크기를 상황에 맞게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 강조법에서 목소리의 크기는 강조 단어에 힘을 주어 말하는 방법인데 때로는 의미와 단어의 성격에 따라서 오히려 작게 말하는 것이 집중을 유도하기도 한다. 실제 명스피커들은 강조하고자 하는 문장이나 단어에서 가장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 말을 하며 귀를 집중시키기도 한다. 단문 연습.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강한 사람 앞에서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 강한 것은 현명한 것일까요? 작문 연습. 잠깐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는 450년이 걸립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생물은 물론 우리 건강까지 위협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연안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가 해양생물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실천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바닷가 쓰레기를 줍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생명의 바다를 꿈틀거리게 할 것입니다. 바다를 마중하다라는 올해 국제 연안 정화의 날 슬로건처럼 우리와 미래 세대가 깨끗한 바다를 온전히 마중하기를 기원합니다. 또박또박 읽기. 포즈는 음절과 음절 사이가 가장 짧고 이어서 단어와 단어, 구와 절, 문장과 문단 순으로 점차 길어진다. 그러나 강조법에서는 강조 단어를 구성하는 음절을 모두 천천히 또박또박 읽는 방법이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첫 음절에 악센트를 주지 않고 모든 음절에 비교적 균등하게 힘을 주며 읽는 것이다. 단문 연습. 우리말 나들이는 우리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저는 우리말 지기로서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될 방침입니다. 작문 연습. 존중감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최고의 묘약이다.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면 누구나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화에서 스스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까? 역설적이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대화를 하고 싶다면 대화 도중에 상대에 대한 언급을 빼야 한다. 높낮이 조절하기. 목소리의 높낮이, 즉 톤은 말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연구에서는 적당한 고저 변화를 이용해 말을 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지루함을 없애는 데도 유용하지만 강조를 할 때도 음의 높낮이를 이용할 수 있다. 문장이 지루해지지 않게 높고 낮음을 단어에 따라 적절히 섞으며 연습해보자. 단문 연습.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가고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오늘은 내일보다 기온이 더 올라서 한낮에는 포근하겠지만 오후 늦게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장문 연습. 하늘이 내내 어둡더니 오후부터는 곳곳에 다시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붉은색으로 보이는 남해안에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과 경남, 제주 지방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기도 하겠습니다. 또 충청과 전북, 경북에서는 5에서 20mm,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크게 하라는 거죠, 톤을. 높낮이 조절. 다시 한번. 높낮이. 감정이입하기. 감정을 이입해 단어의 성격과 느낌을 표현하면 말에 생동감을 줄 수 있다. 여기에 표정도 함께 연출된다면 같은 말이라도 느낌이 사뭇 다를 것이다. 단문 연습. 감정을 이입하라고요? 흰 눈이 소복소복 쌓인다. 제 선물인가요? 정말 감사합니다. 처참하게 버려지고 찢긴 상처를 우리는 어떻게 보듬어야 할까요? 장문 연습. 푸른 바다가 예쁜 제주 한림의 아담한 집. 소리는 없지만 어떤 집보다 시끌벅적 수다가 넘치는 가족이 살고 있다. 아빠인 김진범 씨와 엄마 설경희 씨는 세상의 소리를 들어본 적도 딸들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는 농아인이다. 사람은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냐라며 걱정스러운 시선을 보내지만 두 사람은 큰딸 현정과 작은딸 현미 앞에서는 언제나 못할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없는 슈퍼맨이 된다. 길게 들이기. 우리나라 말에는 장단음이 있다. 이 장단음과는 상관없이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의 몸을 길게 들이는 방법이다. 단문 연습. 육아정책은 더 많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결혼식에 꼭 참석해 주세요. 나들이 차량 때문에 올림픽대로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 음성적인 요소 중에서 속도는 설득적인 관점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말의 속도가 빠르면 느린 사람보다 더욱 설득력이 있고 능력이나 사회적으로 매력도가 더 높아 설득이 잘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 때문에 초창기 홈쇼핑 방송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자극해 구매를 촉구하기 위해 말의 속도를 빨리 하며 상품 설명을 하기도 했다. 또 말의 속도가 느리면 게으르거나 소극적인 느낌을 줄 수 있고 빠르게 말하는 사람은 당차고 적극적인 인상을 풍기기 쉽다. 그러나 강조법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빠른 속도는 긴박함이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설명할 때 사용하고 느린 속도는 강조해야 할 부분이나 어려운 단어, 이해가 필요한 부분에서 활용하면 된다. 밑줄 친 부분을 빠르게 말하기. 단문 연습. 긴박함, 중요하지 않음.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사냥의 함정, 그리고 올무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사냥의 함정, 그리고 올무다. 어제 밥을 먹고 집에서 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행복입니다. 장문 연습. 밑줄 칠 부분을 느리게 말하기. 강조 이해. 어려운 단어. 진화론에 따르면 진화의 과정은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곧바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무에서 여러 갈래로 나뭇가지가 갈라져 나오듯 공통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이후 각자 독자적인 방향으로 진화해 간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가장 가까운 약 800만 년 전 공통 조상으로부터 분류되었고 원숭이는 이보다 훨씬 전에 갈라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해도 침팬지나 원숭이가 사람처럼 진화해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원숭이는 생김새며 행동까지 사람과 참 많이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닮은 꼴 원숭이를 만나봅니다. 3. 언어적 요소로 강조법 익히기. 음성적인 요소를 이용하지 않고 강조를 줄 때 부사어를 사용하거나 어휘를 반복해 힘을 주는 방법이다. 부사. 아주, 몹시, 굉장히, 대단히, 상당히, 정말, 지독하게, 한층, 훨씬 등. 어휘 반복. 39,900원, 39,900원에 드립니다. 이번 정류장은 신사역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당신,
바로 당신입니다. 문장의 도치. 문장 구성의 순서에 맞게 있어야 할 성분의 위치를 바꿔주는 방법이다. 때로는 자기소개를 할 때 이름을 앞에 말하지 않고 맨 뒤에 말하는 것도 이런 강조 표현의 한 예다. 이거 진짜 괜찮죠? 이거 괜찮죠? 진짜로? 나 너 좋아해. 나 좋아해. 너. 이거 여러 개 사면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여러 개 사면. 이렇게 문장의 도치가 있다. 제8강 스피치와 말의 구조. 논리적 추론법. 다양한 구성의 활용. 말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피치와 말의 구조. 유창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내용은 정작 핵심이 없이 주저리 그냥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논리적으로 구성된 글을 조리 있게 입말로 잘 풀어 생동감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대부분은 후자의 스피치에 더 호감을 느낄 것이다. 특히 그 이야기가 논리적일 때 청중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 이 논리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의 처음과 중간 끝 부분의 특성을 이해하고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할지 구상해야 한다. 1. 도입. 도입 부분은 청중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내는 부분이다. 또 전체 이야기의 예고편을 보여주는 단계로 흥미로운 사실이나 뉴스 등을 인용해 시선을 끌기도 한다. 만약 이런 내용으로 말문을 열기가 어렵다면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다. 수사학 이론에서는 화자의 신뢰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스피치의 설득력도 강하다고 본다. 따라서 오프닝에서는 화자의 공신력을 위해 간단한 자기소개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창조적인 시작으로 신선한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본문. 이야기의 정보가 가장 많이 함축되어 있으며 양적인 비중이 가장 높은 부분이다. 본문은 내용이 어지럽게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도록 목록화하고 논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주로 3가지 요점으로 정리하고 내용을 뒷받침하거나 사례를 들어 살을 붙여내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무엇보다 내용이 막연하고 추상적이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서술화되어야 한다. 마무리. 스피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결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길게 연설했던 자신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정리하거나 메시지의 여운을 남기는 부분이 바로 클로징이다. 그런데 요약을 잘 하지 못한다거나 자칫 결론 없이 스피치를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결론에서 무언가 새로운 정보를 주려고 하지 말고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바람이나 다짐을 이야기하면 좋다. 또 본문의 내용이 논리적인 전개에 주안점을 주었다면 결론 부분은 감동과 여운을 남길 수 있는 멋진 멘트를 한마디 정도 넣는다면 스피치의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다. 유명인의 어록이나 명언 또는 고사성어를 평소 많이 알아두고 마무리에 적절히 활용해보자. 유명인의 어록 또는 명언, 고사성어. 논리적 추론법. 논리적인 구조는 무엇일까? 이미 다 알고 있듯이 바로 서론과 본론, 결론의 흐름에 맞춘 구조이다. 단순히 1분 스피치의 경우에도 말이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논리적 구조를 말하기에 그대로 옮겨오는 것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주의를 끄는 서론을 바탕으로 논리적인 전개에 따른 본론과 감동과 소통을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이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결론이 있어야 명품 스피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논리적인 구성으로 설득력 있게 말하기 위한 언어적인 표현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 논리학이라는 학문을 통해 형식과 내용을 연구한 최초의 철학자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다.
중학교 국어 시간에 공부했던 연역법과 귀납법은 논리적인 구조의 가장 밑바탕이 된다. 연역법, 3단 논법. 연역법은 본질적인 어떤 속성의 다른 명제들을 연결시키면서 결론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대전제와 소전제이고 그 두 전제를 연결시킴으로써 결론을 도출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을 예로 들어 논리적인 구조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대전제,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 소전제, 모든 인간은 생명체다. 결론, 모든 인간은 죽는다. 아리스토의 3단 논법은 전제들과 결론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결정하기 위한 도구라 할 수 있다. 귀납법. 귀납법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사례를 비추어. 이것도 좀 부드럽지 않네요. 귀납법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사례를 비추어 결론을 이끌어내는 추론 방법이다. 사례로 비추어. 자연스럽지 않은 느낌이 드는 단락이네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특수한 사례로부터 일반적인 진리를 추론하는 과정으로 생각해냈는데 수학자 베이컨이 이를 이론화시켰다. 오, 갑자기 구덕이 윤리 시간에 온 것 같은데요. 모든 학문은 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귀납법 예시. 소크라테스는 죽었다. 히틀러도 죽었다. 신사임당도 죽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영국의 백조는 흰색이다. 프랑스의 백조도 흰색이다. 미국의 백조도 흰색이다. 그러므로 모든 백조는 흰색이다. 하지만 귀납적인 추론은 가끔 논리에서 벗어날 때가 있다. 경험에 따른 일반화는 예상치 못했던 예외의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블랙스완이라고 한다. 유럽인들이 1677년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처음으로 검은색 백조를 발견하기 전까지 모든 백조는 흰색이라고 믿었다. 그때까지 인류에게 발견된 백조는 모두 흰색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에서 발견된 검정색 백조의 모습은 과히 충격적이었다. 이때부터 블랙스완은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식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일컫는 말이 되었다. 존재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도 매끄럽지가 않네요. 경제학에서는 미국 월가에서 발생한 경제공황 사태, 즉 리만 브라더스의 몰락을 블랙스완이라고 표현하였고 9.11 테러나 구글의 성공 또한 블랙스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논리적인 틀에서 귀납법은 예외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자. 귀납법은 예외가 있다. 3단 구조에 따른 스피치 내용 예시문. 예시문 서론. 안녕하세요. 김미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미소를 짓고 몇 번이나 호탕하게 웃으셨나요? 아니면 온종일 찌푸린 얼굴을 하고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는 않았나요? 감정 조절 능력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능력이죠. 최근 뉴스를 보면 순간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거나 층간소음 문제나 부부싸움을 한 뒤 욱하는 마음에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어린이집 교사 폭행 사건 등도 이와 비슷한 경우일 텐데요. 여러 가지 감정 중에서도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오늘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본론. 첫 번째 방법은 10초 카운팅입니다. 순간적인 짜증이나 분노 또는 화를 조절하지 못할 때 하던 것을 멈추고 10초를 세는 겁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순간의 분노가 가라앉고 마음의 평정을 찾게 된다고 하네요. 만 3세 정도의 아이들도 10초 동안 세면서 기다려주면
때를 쓰다가 멈춘다든지 욕심내던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양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순간 분노의 감정이 치솟을 때 딱 10초만 기다려보세요. 10초 동안 마음이 느긋해져 화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아예 자리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상대방에게는 지금 자신의 감정이 굉장히 격한 상황이기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정중하게 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야겠죠? 욱하는 마음에 내뱉은 말과 행동은 사소한 일도 심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자리를 옮겨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감정이 쉽게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평소에 신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여가 활동을 통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게끔 만드는 것인데요. 이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평소 운동을 하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취미를 가지면 어떨까요? 결론. 2014년 통계를 보면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4년 사이 32% 증가하고 한 해 우발적 분노형 범죄자는 15만 2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약물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앞에서 소개해드린 방법을 이용해서 평소 분노를 억제하는 방법을 꼭 하나쯤 숙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3단 구조를 5단계로 세분화하기. 오프닝, 프리뷰, 스토리텔링, 서머리, 클로징. 오프닝. 청중의 이목을 끄는 참신한 문장들로 시작하기. 재미있는 요소를 넣어 집중하게 한다. 프리뷰. 주제를 언급하고 간단하게 내용에 대해 소개한다. 스토리텔링. 다양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 에피소드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본론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스피치의 콘텐츠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서머리. 청중이 스피치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본론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점을 말해준다. 클로징. 스피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가장 호소력 있는 멘트로 감동을 이끌어낸다. 감정을 실어 감동과 여운을 느끼게 한다. 3. 다양한 구성의 활용. 다음은 상황이나 목적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3단 구조를 따르되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리아 구성, RIA, R, reason. 이유, 먼저 말하고자 하는 정보를 이야기하는 이유에 대해 언급한다. information, 정보, 주제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액션, 느낌이나 행동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예시, 주제는 환경입니다. R, 이유, 기후위기가 심각한 요즘입니다. 최근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씨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개인들도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리즌이고요. 인포메이션, 정보. 우리가 주고받는 이메일 한 통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한 건당 4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메일함에 쌓여있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보관하는 데 대규모 전력 소모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스팸 메일을 보관하는 데 무려 연간 17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300kW의 전기가 낭비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4만 명의 사람들이 50개의 읽지 않은 메일을 비우게 된다면 데이터 862만 5천 기가바이트가 삭제되는데요.
이것은 1시간 동안 27억 개의 전구를 끄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A. 액션. 시간을 내서 이렇게 메일함을 정리하는 건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간단한 실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메일함 비우기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F의 구성 A, E, F. A는 answer, 답이고요. 주제에 대한 답을 이야기한다. 다음에 explain, 설명, 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 feeling, 느낌과 생각으로 마무리한다. 예시, 주제는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있다면. answer, 제 인생의 기억에 남는 여행지는 대학생 때 처음 떠난 캐나다 몬트리올입니다. 다음에 설명. 영어권 국가이지만 프랑스어를 더 많이 쓰는 도시여서 불어를 전혀 몰랐지만 친절한 몬트리올 시민들의 봉주르 인사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의 불어 미사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고 그 감동은 이후 한국에서 세례를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되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feeling. 낯선 불어를 어렴풋이 이해하며 여행했던 아날로그 그 시절이 제겐 큰 추억으로 기억됩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바쁜 일상에 치여 여행을 하지 못했던 몇 년 동안 늘 그때를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가족들과 꼭 한번 다시 가고 싶습니다. 이정표 구성. 본론 스토리가 길지 않거나 한 가지로 설명이 부족한 경우, 또 다양한 관점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에는 이정표 구조로 말하는 연습을 해보자. 이정표 구조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전개할 것인지 미리 알려주는 방식이다.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단기적인 성과와 장기적인 성과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으로 시작한다. 예시. 자신감을 채우는 방법. 이정표. 발표를 잘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표의 불안감을 떨쳐내고 자신감을 갖게 해줄 3가지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경로. 먼저, 자신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하려고 하다 보면 더욱 긴장이 돼서 오히려 말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2번째는 청중의 시선에 관해 혼자만의 생각으로 편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있구나. 실수하면 비웃겠지? 라는 생각이 들면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떨리는 증상을 누구나 겪는 일이라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착. 여러분도 이 3가지를 기억하고 발표할 때마다 발표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조금씩 해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PREP 구성. P. 포인트. 주제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을 말한다. reason.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example.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 point. 다시 한번 주제를 강조한다. 예시. 포인트.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전 연습과 반복 연습입니다. reason. 왜냐하면 말하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기 때문이죠. 좋은 발성을 기본으로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려면 소리내어 연습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좋은 원고를 썼다고 해도 실제로 말하는 연습은 전혀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example. 실제로 무대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카메라 앞에서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반대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앞두고 말하는 연습은 하지 않고 자료를 만드는 데만 시간을 투자한다면 발표 당일 자료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에서 떨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모의 면접을 해보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포인트.
명품 스피치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거울 앞에서 소리내어 연습을 해보세요. 노력한 만큼 무대 위에서 멋진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5번째, EOB 구성, example. 사례나 구체적인 스토리를 먼저 말한다. outline, 스토리를 정리한다. benefit, 왜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한 목적이나 주제를 언급한다. example, 자신은 돈 한 푼 가진 게 없다며 법인세 30억 원을 체납해 오던 임대업자 A씨에 관한 뉴스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시가 수십억 원대 고급 빌라에 살면서 수입차를 타고 다니고 골프를 즐기는 등 호화 생활을 하며 살고 있었는데요. 국세청이 결국 A씨 집을 수색해보니 가방과 장롱에서 현금 2억 원의 돈뭉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돈뭉치도 가사도우미를 시켜 몰래 빼돌리려다 들켰다고 하네요. 아웃라인,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이중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부유층으로서의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베네핏, 일부 고소득자와 부유층의 탈세 관련 불법 행위가 더 이상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멋지게 실천되는 한국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이 내용들은 거의 공적 말하기에 대한 것 같아요. 이 스피치 책은 지금까지의 부분은 공적 말하기, 그래서 다소 딱딱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9장, 입말과 글말의 특성. 입말과 글말의 예. 입말로만 쓰이다가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들. 입말과 글말 연습하기. 또박또박 소리 내서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읽어서 그런지 다른 책을 읽었을 때보다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어제 갔다 와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피로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의사소통을 위해 쓰는 언어적 표현은 입말과 글말로 나뉜다. 입말은 구어체를 말하며 글말은 문어체를 일컫는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레 입말을 먼저 배운다.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의 입모양을 보며 말을 시작하게 되고 입말이 익숙해질 무렵 언어를 문법적으로 표현하는 글말을 깨치게 된다. 굳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으로 구분을 하자면 입말은 사적인 영역에 포함될 때가 많고 글말은 격식을 갖추고 문법에 맞게 형식적으로 표현한 말로서 공적인 영역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어렸을 적 할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 들었던 전래동화는 모두 입말에서 비롯되었다. 민요나 전래동요 역시 글로 표현되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면서 내용이 조금씩 바뀌기도 하였다. 하지만 학습 교육이 시작되면서 입말의 중요성은 점점 밀려났다. 글쓰기 위주의 교육 비중이 커지면서 글말에 더 익숙해진 것이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글말로 정리한 뒤 그대로 읽듯이 말하기 때문에 어색해지고 딱딱한 느낌이 든다. 글을 잘 쓰는 재주만큼 말을 잘 하려면 입말에 익숙해져야 하고 글말을 쉽게 입말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하다. 입말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입말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이외에도 어조나 억양, 감탄은,
운율 등이 첨가되면서 같은 말도 다른 느낌으로 전달되게 하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입말에는 스피치의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이고 무한대로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글말은 언어에 따라 시각적인 문자와 문장 부호 등으로만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하기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또 입말만큼의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도 어렵다. 한편 입말은 공간과 시간적인 제약을 크게 받는다. 말을 함과 동시에 사라지는 즉각성을 갖는다. 반대로 한 번 쓰인 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읽힌다. 수정과 교정을 거쳐 문서로 기록되기 때문에 영구성을 갖는다. 물론 입말도 녹음을 한다면 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하지만 모든 입말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드물다. 증거가 필요해서 녹취할 때를 제외하고 굳이 입말을 녹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우리가 글이 아닌 말을 하는 이유는 친교 활동을 위해서일 때가 많다. 말을 할 때는 특정한 희노애락의 감정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글말보다는 더 정겨운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변하면서 입말은 유행을 따르는 듯 변하는데 요즘에는 SNS 메신저를 통해 입말을 그대로 글로 표현해 대화를 한다. 입말은 굉장히 진보적인 반면 글말은 보수적이다. 예로 들어 입말로 굳어진 단어가 표준어로 인정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남녀노소 좋아하는 자장면의 경우를 보면 2011년이 돼서야 자장면을 이르는 입말인 짜장면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의 입에서 짜장면으로 통했던 그 이름이 표준어로 인정받기까지는 수십 년의 세월이 걸린 것이다. 또 최근 생겨나는 신조어나 줄임말 등이 격식적인 글로 표현될 때는 잘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역시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아서 문맥상 쓸 수 없는 단어가 대부분일 경우가 많다. 뒷부분에서 표준어로 새롭게 인정받은 입말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일말과 글말의 특성을 비교해 놓은 표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입말과 글말의 예. 글말. 문어체는 되도록 정확하고 음운의 축약 없이 길게 쓴다. 하지만 입말은 길이가 짧다. 입말의 예를 살펴보자. 주어와 목적어 생략이 잦다. 너 저녁은 좀 먹었니? 라는 표현에서 지칭어를 생략하고 저녁은 좀 먹었니? 로 줄여서 말해도 의미 전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심지어 저녁은? 이라고만 물어도 충분하다. 실제로 입말은 이렇게 생략되고 짧게 표현된다. 2. 조사의 생략이 잦다. 나는 학교에 간다 라고 글말을 썼다면 입말은 나 학교 가로 조사를 생략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의미 해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 제주도 여행 가자. 청소를 하는 친구. 청소하는 친구. 서울에 사는 내 친구가 온대요. 서울 사는 내 친구 온대요. 우리가 당신을 설득하는 데에 있어서 이 일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당신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의 성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일부 조사가 바뀐다. 흔히 편지를 쓸 때 서두에 누구에게 라고 시작하지만 입말에서는 누구한테 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교과서에 자주 실리는 철수와 영희가 또 실제로 입말에서는 철수랑 영희가 더 익숙하다. 철수랑 영희가. 그렇죠. 누구누구에게 한테, 누구더러, 누구 보고, 누구와 누구가를 누구하고 누구랑으로 한다는 거죠. 4. 입말에서는 어미가 복잡해진다. 입말의 특성인 다양성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행복할까? 라는 의문형은 입말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하다. 행복할까? 행복할 텐데, 행복할 거야. 행복하겠지? 행복할 걸, 행복한 걸, 행복하고 말고, 행복하단 말이야? 등. 먹어라. 먹어야지. 먹었으면 좋겠어. 먹으면 좋을 텐데. 먹었으면 하네.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준대요. 편지에도 그렇게 쓸 수 있지 않나요? 먹어라. 먹어야지. 어쨌든 패스. 5. 접속어와 지시어도 변형된다. 보통 글말의 접속어와 지시어는 딱딱하거나 형식적인 느낌이 강하다. 반면 입말의 접속어와 지시어는 친근하면서 말하기 편한 특징이 있다. 접속어. 그러므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데, 근데, 그리고, 또, 이리하여, 이래서, 이렇게 해서, 지시어. 이곳저곳 그곳, 여기 저기 거기, 이것저것 그것, 이거 저거 그거, 이 아이 저 아이, 얘 쟤. 6. 입말은 생략이 많고 짧다. 이것은 이것을, 이건 이걸, 무엇 뭐, 무엇이 뭐가, 무엇을 뭘, 하였다 했다, 되었다 됐다. 3. 입말로만 쓰이다가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들. 2011년 흔히 아나운서나 방송인들만 쓰는 자장면을 이르는 입말인 짜장면이 복수 표현어로 인정되었다. 국립국어원은 일상에서 많이 쓰이지만 표준어로 인정받지 못한 39개의 단어들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다. 표준어와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비표준어에 속했던 단어들도 포함되었다. 그 밖에 표준어로 구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의 차이가 있었던 단어들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였다. 복수 표준어는 1988년 제정된 표준어 규정이 이미 허용한 원칙을 따라 이미 써오던 것과 추가로 인정된 것을 모두 교과서나 공문서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같은 의미를 가진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단어가 모두 표준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국립국어원에서 정한다. 대부분 이렇게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는 경우 국립국어원에서도 입말의 힘을 글말에서의 필요성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추가 표준어가 간지럽히다. 그전에는 간질이다 였대요. 남사스럽다. 나무새스럽다? 이게 표준어였대요. 등물. 등물. 원래는 목물만 됐고, 맨날, 만날. 이전 표준어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묘자리. 그전엔 뇌자리. 복숭아뼈, 복사뼈. 세간살이, 세간. 어쩐지 추가된 표준어가 더 표준어 같은데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군요. 초장초가 직장초, 굽신, 구안화사, 구안되사였대요. 그전에는. 더 낯선걸요? 자, 입말과 글말 연습하기. 입말 연습문. 다음 글을 읽고 자연스럽게 입말로 바꿔보자. 허접쓰레기가 추가된 표준어예요. 허접쓰레기. 삐지다. 꽃이다도 표준어래요. 꽃이다. 찰지다. 고프다. 꺼림칙하다. 깨름칙하다. 축혀올리다. 축혀세우다. 다 표준어입니다. 자, 약용에 가까운 마늘의 항암작용 및 심장병 예방 효능은 이미 잘 알려진 대로이다. 마늘의 특별한 효능은 마늘 고유의 냄새를 나게 하는 유황화합물인 알린과 또 다른 성분인 스코르디닌이란 성분 때문인데 알린 성분은 비타민 B1과 결합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쉬운 성분으로 바뀐다. 비타민 B1이 체내에 많이 흡수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이 함유된 마늘을 상용하는 것이 활성 비타민 섭취에 도움이 된다.
특히 쌀밥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마늘은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을 보급해주는 창고였다. 스코르디닌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강장 효과를 나타내 허약 체질 극복에 도움을 준다. 입말로 바꾼 예시. 마늘 다들 좋아하시나요? 한국인들에게 마늘은 빼놓을 수 없는 식품인데요. 마늘 섭취만 잘해도 항암 작용이나 심장병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효능은 마늘 속에 있는 냄새를 나게 하는 유황 화합물인 알린과 스코르디닌이란 성분 때문인데요. 이 알린 성분이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우리 몸에 흡수되기 쉬운 성분으로 바뀌는 거죠. 쌀밥을 위주로 먹는 한국인들에게 결핍되기 쉬운 비타민을 보급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스크루디닌이란 성분은 우리 몸에 강장 효과가 있어서 허약 체질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몸에 좋은 마늘, 맛있게 요리해서 건강하게 즐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요게 입말로 바꾼 거래요. 많이 다르네요. 어투가. 예시 글말. 테스트네요. 뉴스 원고 입말 바꾸기. 자, 뉴스 원고래요. 봄의 불청객 황사와 미세먼지가 우울증을 유발해 자살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진이 지난 6년간의 자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가 심한 주에 자살률이 3.6% 증가하였으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자살 위험이 10% 높았고 심장병을 앓는 사람은 19%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미세먼지가 혈액에 녹아 뇌로 올라가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기분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분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미세먼지가 심장병이나 호흡기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의 증상을 악화시키며 우울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가고 실내에 있을 때는 창문을 닫아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해야 하고 외출을 할 때는 황사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입말로 바꾸는 거를 써보라고 밑에가 줄만 쳐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원고에 대해서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미세먼지도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미세먼지는 우리가 흡입하게 되면 폐포에 박혀서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도, 뭐 병원에서 연구진이 결과를 발표한 거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꼭 미세먼지라기보다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해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조량이랑 우울증이랑 상관관계가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말이 핑계라고 생각했어요. 날씨 탓이야. 그런데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냥 지금 이 시간에 해가 쨍하고 보여야 되는데 밖이 하늘이 우중충하니까 여기도 뭐 미세먼지 탓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름이 많이 낀 탓일 수도 있는데 미세먼지와 일조량 부족이 같이 결합된 상품 아닐까요? 그리고 보면 미세먼지가 주로 봄에 주로 있었잖아요. 황사와 미세먼지가 지금은 연중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그러면 겨울에 일조량이 부족했는데 봄에 또 일조량이 연이어서 부족하면 우리 우울지수가 겨울에 축적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지 않을까? 연결된 거지. 그 봄 계절 하나만 가지고 자살률이 높아진 걸까 싶은데요, 저는. 일조량이 부족하면 우울지수를 줄이기 위해서 많이 걸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발바닥을 많이 자극하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많이 된대요. 또 예시 글만 읽어보겠습니다. 글 자료를 입말로 바꾸기. 건강, 헬스는 생존의 조건이자 행복의 조건이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일 때 어떤 호조건에서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건강함의 특성으로는 생명 유지에 불안감이 없는 것은 물론 다양한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상태이다.
낯설고 어색하고 이런 입말로 바꿔보래요. 건강은 약간 대화체로 바꾸는 게 입말인가 봐요. 아까도 질문한 다들 마늘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건강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해요 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적인 말하기 부분은 그렇습니다. 자, 10장 자기소개. 자기소개의 유형, 자기소개의 구성, 자기소개 내용 예시, 자기소개 실전 준비, 자기소개 시 유의점. 10장까지만 읽어볼까요? 자기소개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스피치다. 주로 진학이나 구직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 자신을 피하라는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동호회 모임이나 사회단체 가입을 위한 새로운 만남의 자리에서 친교의 기능을 한다. 또 때로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수가 아닌 소수 혹은 한두 명의 청중에게 비형식적으로 자기소개를 할 경우도 있다. 자기소개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 목적과 준비 과정이 달라지는데 이 장에서는 설득의 목적이 있는 자기소개 스피치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대학원의 진학을 위한 면접 과정에서는 1분 자기소개가 꼭 필요하다. 특히 취업 면접의 경우 자기소개가 입사 당락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면접 시 자기소개는 정보 제공과 PR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특정한 이미지를 면접관에게 각인시키고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어필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자기소개 내용의 구성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스피치 요소와의 균형도 잘 살펴야 한다. 지금부터 목적에 맞는 자기소개 준비법과 자기소개 작성법, 그리고 비언어적인 요소를 결합한 실전 연습으로 나눠 자세히 알아보자. 자기소개의 유형 1. 진학 목적의 자기소개 준비 요령. 대학이나 대학원 지원, 특목고 지원, 예체능 계열 고등학교 지원. 진학의 목적이 있는 자기소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이 지원하는 전공 분야와 자신의 적성이 잘 부합하는지에 중점을 맞추는 것이다. 또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피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학 이후에 자신이 얼마나 성실한 학생으로서 수업에 임할 것인지 진학 이후의 포부에 대하여 꼭 언급하여야 한다. 과거의 성취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진학 후 학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해야 한다. 더불어 자신의 적성과 흥미만 강조하기보다는 인성과 가치관도 드러나면 좋다. 자기소개의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은 진학하는 학교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학교의 교훈이나 교목은 꼭 알아두고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과 이미지를 먼저 파악한 뒤 자기소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 진학 학교에서 추진 중인 사업 등도 신문 기사를 통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전공 과목의 교과 과정이나 개설 강좌와 교수님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고 졸업 선배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자기소개의 구성. 자기소개의 구조를 짤 때도 기본적으로 서론과 본론, 결론의 논리적인 흐름 안에서 세부적인 구성을 만들어가야 한다. 앞서 살펴본 OBC 구조 속에서 어떤 전개 방식으로 자기를 소개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기소개의 구성은 크게 서사식 구성과 스토리텔링으로 나눌 수 있다. 서사적 구성은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사건들을 성장 과정에 따라 어떤 변화를 겪으며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를 전개하는 방식이다. 주로 6화 원칙 중 무엇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정한 사실이나 경험에 따른 사건을 중심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다.
서론은 어린 시절, 과거의 성장 과정을 주로 다루고 본론에서는 지금, 현재의 자질과 장점을 어필하며 결론에서는 지원 목적에 따라 앞으로, 미래의 포부를 밝히면 된다. 서사적 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진솔한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토리텔링 구조. 스토리텔링 구성은 의미 그대로 이야기를 말하는 구성 방법이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서사적 구성과는 달리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구조를 말한다. 최근에는 에피소드에 따라 구성을 하고 스토리텔링으로 말하는 지원자들이 많다. 최근에 에피소드에 따라 구성하고 스토리텔링으로 말하는 지원자들이 많다. 스토리텔링 구성이라고 해서 무작정 구구절절 이야기 형태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깨달은 점이나 그 일을 통해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저 이 책의 애정이 맞나봐요. 오타가 자꾸 보여요. 자신의 모습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나 업무와 연관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스토리텔링은 지원자들이 비슷한 장점을 말하더라도 좀 차별화된 느낌을 줄 수 있다. 서론은 한두 문장으로 자기소개, 본론은 에피소드 1, 2, 3로 구성되어 있네요. 스토리텔링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하고요. 결론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비전이 들어갑니다. 3. 자기소개 내용 예시. 전공이나 직무 관련 유사 경력이나 경험이 부족할 때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만들어 쓸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원자 본인이 자라온 과정, 성장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이야기하고 지원하는 직무와 연결해 자기소개를 준비하자. 자기소개 내용, 성장 과정 더하기 경험담 더하기 느낌 더하기 포부. 예시, 무역을 전공한 저는 대학 시절 교환학생, 동아리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 세상과 교류해 왔습니다. 중국에서의 교환학생 시절에는 유럽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룸메이트와 살며 저희 지도를 넓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에는 테이블 9이라는 토론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했는데 다양한 전공 학우들과의 토론은 제가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돌파구를 제시해 주었고 자신감을 갖고 토론을 이끄는 저희 모습의 당당함과 성취감도 느꼈습니다. 저는 대학 4년 내내 전 학기 장학금을 받으며 전공 공부에 매진하였고 전공 공부에 매진하였고 국제무역사를 취득했습니다. 또 코트라 국경무역관 인턴과 무역협회 양성사업단 활동을 통해 실제 시장을 경험해봤습니다. 저의 풍부한 무역 지식은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플랜트 산업에서 뛰어난 구매 전문가로 성장하는데 탄탄한 바탕이 되어줄 것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입사 지원 P양. 직무 관련 유사 경험이 있을 때 전공이나 직무와 관련 있는 경험을 말하고 그 경험을 통해 이뤄낸 성과를 언급한다. 단 성과에서 그치지 말고 성과를 통해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 언급하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공, 직무와 다시 연결해서 포부로 마무리 지으면 좋다. 포부는 구체적일수록 더 진정성 있게 보인다. 자기소개, 경험 더하기 성과 더하기 느낌 더하기 포부.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들어주는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저는 군복무 시절 힐링캠프라는 곳에서 근무했습니다. 군대 내에 있는 힐링캠프는 군 생활이 맞지 않거나 자살 시도한 적이 있는 장병들이 오는 곳으로 저는 이곳에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장병들을 돕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이곳에 오는 장병들 대부분이 힘든 가정사가 있거나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경우였습니다. 호소하는 경우였습니다. 비록 자살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더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그들과의 상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온 장병들은 저와 함께한 힐링 캠프를 통해 위로받았고 더 이상의 자살 시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퇴소 이후 군 생활에 잘 적응하는 모습은 오히려 그들이 제게 큰 선물을 준 경험입니다. 문맥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역량으로 정신건강 분야에서 듬직한 사회복지사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고요. 마음을 들어주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땡땡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예방 사업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의 울타리로서 튼튼한 주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자기소개 실전 준비. 브레인스토밍. 가장 먼저 자신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하자. 브레인스토밍은 단어 뜻 그대로 생각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것이다. 나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단어로 표현해보자. 성격의 장단점, 취미, 특기, 어린 시절 등부터 출발해서 자신의 특이한 경험이나 기록과 기억에 남는 기억 등 과거 살아왔던 발자취를 기록해보자. 평범한 것들보다는 남들과는 다른 것을 찾아내는 것이 포인트이며 진부하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브레인스토밍 이후 지원 목적에 맞는 나 자신의 강점과 부족한 점을 먼저 간단하게 써보자. 강점은 적어도 5가지 정도를 채우고 부족한 점은 2-3가지 정도면 충분하다. 부족한 점을 이야기할 경우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과 개발을 통해서 변화시킬 것인지를 생각해서 메모해두자. 그런 다음 강점을 아래의 표처럼 카테고리로 묶어보자. 자신의 강점에 대하여 메모한 내용 가운데 적성과 흥미에 관련된 내용, 실무 능력과 자질에 해당하는 카테고리로 크게 묶어서 분류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내용이 지원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메모한다. 내가 꼽은 장점과 직무가 요구하는 자질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면 자기소개 내용으로 적합하다. 나의 강점, 적성 및 흥미, 실무 능력과 자질, 성격과 지원 업무와의 연관성, 가장 흥미를 느끼는 분야, 인턴 활동 등 경험에 의한 실무 능력, 프로젝트 수행이나 수상 경력 등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나를 표현하는 명사와 형용사 찾기.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사와 형용사를 찾아보자. 물론 이 단어들은 지원 분야에 맞게 자신의 장점이 잘 나타나거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이미지를 표현해 줄 수 있으면 좋다. 이왕이면 식상하지 않은 단어를 찾아 자기소개 오프닝으로 활용해보자.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시선을 끌 수 있는 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자기소개 글쓰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 단어로 한 문장의 오프닝을 만들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 본론 부분을 글로 써보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사적 구성 안에 내용을 채워도 좋고 에피소드를 이야기처럼 풀어서 구성해도 좋을 것이다. 단 주의할 점은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 위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사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신빙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글말을 인말로 바꾸기. 1분 자기소개 분량은 대략 A4 용지의 반 정도이다. 너무 긴 자기소개는 심사위원을 자칫 지루하게 만들 수 있고 30초 정도로 짧은 자기소개는 성의 없는 자기소개처럼 보일 수 있다. 적어도 연결 문장을 포함해 10문장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보자. 자기소개를 먼저 글로 쓴 다음 소리내어 말하듯이 읽어보자. 부자연스럽다면 문어체가 없는지 살펴보고 구어체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 습니다로만 어미가 끝나게 되면 군대식 말투처럼 딱딱해 보이기 때문에 뭐뭐 했는데요, 뭐뭐 습니다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종결 어미를 만들자. 자기소개 연습하기. 인말로 바꾼 자기소개는 시간을 측정하며 실전처럼 연습해보자. 적절한 포즈를 두어 전달력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경직되거나 암기된 내용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비언어적인 요소, 자세, 표정, 눈,
눈 마주침, 손동작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며 연습해 보도록 한다. 자기소개 예문. 안녕하십니까.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올라온 남자 땡땡땡입니다.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올라가려면 뛰어야 올라갈 수 있겠죠. 저는 보험영업이라는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연봉 1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침 7시 이전에 출근하고 밤 11시 이후에 퇴근하는 7 to 11을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최연소 연봉 1억 MDRT 멤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액 연봉보다 더 값진 경험은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노력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슴속 깊숙이 새기고 현대 홈쇼핑을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튀어 올라가는 쇼 호스트가 되겠습니다. 노력하는 지원자, 늘 겸손한 쇼 호스트가 되겠습니다. 현대 홈쇼핑 합격자 K군. 합격자인데 이렇게 자기소개를. 보험영업에서 연봉 1억을 달성하셨다면 정말 계속 잘하실 텐데 이직을 하시네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키워드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였다. 시작은 노력하는 모습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서 역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냈고, 본론 부분에서는 자신이 시작 문장에 에스컬레이터라는 단어를 쓴 이유를 그동안의 경험과 자질의 내용으로 근거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핵심 키워드로 성실과 끈기를 선택해 강점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노력하는 쇼 호스트가 되겠다는 미래의 이야기도 담았다. 자기소개의 내용도 참신하였지만 자기 PR을 하는 동안 웃는 미소와 적절한 제스처를 써가며 자연스럽게 방송인의 자질과 이미지를 보여준 사례다. 진솔한 경험을 자기소개에 명시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고, 그 결과 최종 합격의 기쁨을 누린 경우이다. 최종 합격하셨구나. 자기소개 예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어느 동네 네 집 딸인지 자꾸만 생각나네. 채널을 사로잡는 미인, 아나운서계의 팔방미인이 되겠습니다. 팔방미인으로 사행시 준비했습니다. 88한 나이에 가수의 꿈을 안고 연영과에 입학했습니다. 가수는 되지 못했지만 연기를 전공하며 아나운서에게 필요한 연기력과 표현력을 배웠습니다. 또 여러 번의 연극 무대에 오르면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노련함도 배웠습니다. 방송 경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1년 정도 검진센터에서 일하면서 소통과 화합을 배웠고, 한 분의 검진을 위해 여러 파트와의 합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느끼며 협동심도 키웠습니다. 미래의 땡땡 방송에서 믿고 내세우는 딸 같은 아나운서, TV를 시청하시는 부모님들께는 반가운 딸 같은 존재로 모든 분의 국민의 딸이 되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기회를 잡아 땡땡 방송에서 커가는 자랑스러운 딸 예비 아나운서 땡땡땡입니다. 아나운서 지망생 L양, 니은 양인가요? 자신의 특기를 살려 자기소개 앞부분을 노래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시작은 팔방미인이라는 단어 키워드로 채널을 새로 사로잡겠다는 포부도 함께 제시하였다. 사행시로 팔방미인이라는 단어에서 팔과 방은 자신의 자질을 에피소드로 연결시켜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미와 인은 앞으로 아나운서가 된 후 자신의 모습과 포부가 나타나 있는데 역시 과장되지 않게 표현하였다. 팔방미인이라는 곧 모든 국민의 딸이 되겠다는 각오로 이어지면서 자신의 강점을 어필한 경우다. 자기소개 예문. 토목 현장의 백호 같은 존재로 흥우산업에 꼭 필요한 일꾼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대학 시절 아버지 밑에서 쌓은 건설 현장의 경험, 강인한 체력과 끈기, 제가 가진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저의 생활 신조 Without haste but without rest처럼
배움에 있어서 서두르지도 쉬지도 않겠습니다.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더 나은 내일을 내일은 아니고 맞이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저의 이 열정을 흥우산업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펼치고 싶습니다. 현재 건설업체는 축소된 발주 물량과 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 현장 속에서 제가 귀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토목기사로서 원가 절감에 노력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시공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뿐만 아니라 최우선시되는 안전관리를 통해 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흥우산업에서 최고의 인재가 되겠다는 이념으로 귀사의 성장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흥우산업 신입사원 K군. 자기소개의 내용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단락은 자신에 대한 소개이며 자신의 경험과 성격, 그리고 미래에 대한 포부가 담겨있다. 두 번째 단락은 입사 후 어떤 사원이 될 것인지를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하였고, 어떤 사원이 될 것인지를 구체적인이 아닐 것 같은데, 식을 제시하였고, 마지막 한 문장은 자신의 신념과 각오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군더더기 없는 표현과 꾸미지 않은 솔직함이 진실된 이미지를 잘 보여주었으며, 자신만의 PR로 포장된 자기소개가 아닌 지원 직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힘드네요. 자기소개 예문. 안녕하세요. 통솔력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고 싶은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저는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다양한 예술 분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쇼에 흥미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무대 위에서 가장 화려하게 보이는 모델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패션쇼를 보며 모델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모델은 단순히 연출자의 생각으로 몸을 표현해내는 직업이었고, 저는 무대 뒤의 사람들을 보면서 연출과 기획에 따라 쇼가 달라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연출과 기획 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연출은 아티스트의 생각을 무대 위로 신나게 표현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연출자나 감독처럼 생각을 표현하며 더욱 창조적인 연출자가 되고 싶습니다. 상명대학교 영화영상학교에서 저의 꿈을 펼칠 도약을 하고 싶습니다. 상명대학교 영화영상학과 합격 L량. 자신의 장래 희망에 대한 비전을 자기소개 전반에 제시하였다.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패션 모델을 꿈꿔왔지만 연출 전공으로 진로가 바뀐 계기를 자기소개에서 설명하였다. 자신의 장점이나 자질을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로 자신이 생각하는 연출자의 자질과 직업관을 제시하며 미래에 대한 포부를 마지막에 강조하였다. 마지막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직업관을 제시하였고, 자신의 대학 졸업 후 미래의 성공적인 연출가로서의 가능성을 자신감 있게 표현한 자기소개이다. 자기소개 예문. 안녕하십니까? 성실한 끈기와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페이스 오브 코리아라는 대회에서 한국 대표 타이틀을 받고 교내 예술제에서 2년 동안 메인 모델로 무대에 서며 꿈과 가능성을 함께 키웠습니다. 3년 내내 합급 임원으로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미술과 체육을 좋아하는 저는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몸을 표현하는 다양한 포즈 연출을 잘하며 표정도 풍부합니다. 저는 에너지 넘치고 적극적인 모델,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고 노력하는 승부욕 강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런 포부를 가진 저희 미래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4년 동안 저희 발전을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덕여대 패션 모델 합격 K양. 합격한 자기소개서가 도나봐요. 이렇게.
자신을 성실한 끈기와 따뜻함을 가진 지원자로 표현하며 오프닝을 열었다. 패션 모델이라는 화려함보다는 기본 인성에 중점을 두는 시작이 안정감 있는 자기소개를 만들어주는 느낌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수상 경력과 모델 활동 경력을 말하면서 신뢰도를 높였고 자신의 끼와 자질을 좋아하는 과목과 연결하였다. 고등학생다운 자기소개로 과장되게 꾸미지 않아 참신함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 입학 후 포부에 대해서는 도전과 승부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성인이 된 이후 모델로서 강인함과 열정을 드러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모습을 오히려 면접관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의문형의 문장을 쓴 것도 참신하다. 몇 번의 퇴고로 준비한 자기소개가 빛을 발하며 동덕여대의 멋진 새내기 대학생이 되었다. 5. 자기소개 시 유의점.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강점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추구하거나 꾸며낸 자기 모습이 아니라 솔직한 자신의 모습을 담아야 한다. 은유, 비유 등의 표현을 너무 많이 써서 추상적인 자기소개가 되면 안 된다. 많은 장점과 경험을 나열하지 말고 핵심 키워드를 만들어 압축하자. 문어체는 되도록 구어체로 바꾸자. 자연스러운 말투로 호감 가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게 충분한 연습을 하자. 1분 자기소개 평가 항목 리스트. 1. 1분 자기소개의 내용이 본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가? 자기소개의 내용이 목적과 잘 부합하는가? 자기소개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이며 독창적인가? 자기소개의 내용이 OBC 구조에 맞게 잘 짜여져 있는가? 자기소개의 내용에 자신의 포부, 각오, 비전이 결론에 잘 담겨 있는가? 자기소개 시 목소리의 크기와 톤의 높낮이는 적절한가? 자기소개를 할 때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가? 자기소개를 할 때 목소리의 톤에 진실성과 진정성이 담겨 있는가? 자기소개를 할 때 호감 가는 미소로 면접관들과의 아이 컨택트를 적절히 하고 있는가? 자기소개의 전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리듬 스피치를 하고 있는가? 아니, 리듬 스피치는 또 뭐래요? 처음 나오는 용어입니다. 네, 11장은 다음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41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